안녕하십니까. 수익진입니다. 제 9강 보충 강연이 되겠습니다. 5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대화폐 이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하셨습니다. 현대화폐 이론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폐 민주주의 관점에서 현대화폐 이론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T는 화폐의 본성을 상품화폐가 아니라 국정화폐로 봅니다. 국정화폐란 국가가 특정한 정표를 유일한 화폐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강제하는 법정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저희 화폐 민주주의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화폐가 단순한 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사라진 금본위제 복귀를 주장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말이죠. 현대화폐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로 도입이 되고 그 형태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돈이 은행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전자수치, 즉 디지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MMT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경제 관료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재정 건전성 또는 균형 재정론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는 너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죠. 국가부채는 가계나 기업의 부채와는 달리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MMT는 중앙은행을 정부의 한 부처로서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를 발행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지게 되는 중앙은행에 대한 부채, 이것은 자신이 자기에게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부채를 갚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부상 부채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나 정부가 지출하는 만큼 통화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를 돌려막게 한 건데요.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적인 인수를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때는 정부가 일단 시중은행에게 먼저 팔고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대상으로 중앙은행이 간접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매입한 것을 또는 팔거나 하는 거죠. 이것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MMT가 정부가 통화 발행으로 재정 자금을 조달하는 데 뭐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황이나 또는 불안전 고용 상황에서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경제에 통화를 공급을 하고 또 그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완전 고용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는 이제 현행 채무 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 회복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어차피 통화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달리 말해서 통화를 공급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빚을 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야 통화가 늘어나니까요. MMT는 그래서 누군가 빚을 져야 한다면 뭐 빚을 지면은 갚을 수밖에 없는 그 가게나 기업, 즉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빚을 져도 안 갚아도 되는 정부가 대신해서 빚을 지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 고용이 만약에 달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대화폐 이론과 주권화폐 이론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MMT와 같은 국정화폐론이 화폐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 민주주의에서는 화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차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한 주권화폐가 아니라 국민 주권화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화폐는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화폐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화를 발행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화폐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MMT는 여전히 채무화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화폐 민주주의는 채무 없는 화폐 또는 자산화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MMT의 주장대로 국가가 갚지 않아도 될 채무통화를 발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채무가 아닌 화폐를 발행하는 거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것은 이자 수익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주식회사입니다. 민간회사죠. 그래서 은행 재벌로 구성된 주주들이 있어요. 이 주주들이 중앙은행이 올린 이윤을 갖다가 일부를 배당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국채 발행 방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야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이 민간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상환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갖다가 발행하는 경우에 중앙은행한테 이자를 지불해야 할 그러한 방식을 취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 경우에 그냥 돈을 발행을 해서 하도록 해서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행 통화 발행 및 배분 시스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MMT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로 삼지 않거든요. 다른 모든 화폐 이론과 마찬가지로 은행 중심의 현행 시스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경제에 필요한 돈은 대부분 민간은행이 대출을 할 때 창조되어서 예금 통화로 공급이 되고 있죠. 이때 은행은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또는 다른 기업처럼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저축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그 두들기기 바로 직전까지도 존재하지 않던 새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민간이나 정부한테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까지 챙기는 거죠. 게다가 이 은행들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 특히 공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쩌면 허공 또는 무에서 새 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나 어떤 조건을 빌려주느냐 하는 데 대해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어떤 권리, 통화를 발행하고 배분하는 권리, 이것이 특권이고 또 특혜가 아니라면 과연 그 무엇이
특혜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 통화를 갖다가 발행하고 배부하는 이것과 관련된 이러한 특권과 특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은행이라는 소수의 민간 주체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누려야, 이 이득을 누려야 마땅하고요. 뭐 국민 전체가 이 통화 발행과 배분 과업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을 에게 맡겨서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하게 해야 될 그러한 공공 업무라는 겁니다. 화폐민주주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것이 주된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신규 통화를 만들어 왔는데 부채가 계속 쌓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 답은 그렇다입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통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은행 대출에 의해서 공급이 되죠. 따라서 이 돈은 은행이 발행하는 이 돈은 바로 부채, 즉 빚을 동반하고 있는 그러한 채무 통화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요, 아주 좀 요상한 일인데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래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즉 국민의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 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누적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 또는 기업 부채 어느 것 하나 줄고 증가만 해왔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 종류의 부채가 시기에 따라서 그 증가율이 좀 서로 다르긴 하긴 하지만요. 어찌되었건 누적되기만 해왔고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채무 누적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뭐 국한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게 공통된 그러한 현상인데 그 이유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은 동일한 이러한 통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채 경제 시스템이 왜 붕괴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개별 경제 주체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 두 개의 관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채 통화 시스템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은행에 빚을 지고 그리고 이 빚은 당연히 상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채를 상환하려면은 정부처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번다는 건 뭡니까? 합법적으로 타인의 돈을 가져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뭔가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상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돈벌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어떤 돈벌이 경쟁이 나쁜 건 아니죠. 반드시 경제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 혁신을 하거나 하는 이런 노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일방의 파산 그리고 다른 타방의 집중을 초래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에 적거나 또는 경쟁력이 약한 주체들은요, 채무 원리금 부담을 상회하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 디폴트라고 하죠. 즉 부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어떤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경제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재벌 같은 대규모 채무자거나 또는 뭐 소규모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수가 일정 어떤 정도를 넘어서면은 은행의 부실 채권이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은행도 파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서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네트워크에 중요한 어떤 멤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주 복잡한 어떤 채권 채무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은행이 파산 상태에 빠지면은요, 다른 은행도 연쇄적으로 파산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이 지급결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가지고 신용 제공을 꺼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신용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용경색 상태가 조성이 되면은 결국 실물 경제의 어떤 주체들이 비록 흑자를 누리는 주체조차도 자금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연쇄적인 어떤 이러한 관계가 모든 채무 위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있었던 이른바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요. 뭐 좀 국제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2007년이죠. 서브프라임 위기. 이것이 뭐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졌을 때 아주 이러한 어떤 연쇄 관계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적이 있었죠. 다음에 경제 전체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할 때는 원금만 대출을 해주죠. 이자 낼 돈은 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있는 돈은 다 합쳐도 대출 원금밖에 되지 않고 이자를 내기 위한 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원금은 갚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은, 그런데 이자를 낼 돈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자 낼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돈벌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자 미스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이자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더 은행에서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기가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채무를 졌던 사람이 이자까지 낼 돈을 뭐 노력을 하면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누군가가 새로 신규 채무를 내야만이 앞에 채무를 진 사람이 이자까지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끊임없이 채무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채무가 늘어나는 것만큼 통화량도 끊임없이 늘어나죠. 그렇다면은 이자 부분만큼 인플레이션이, 이자 부분이 신규 차입을 하지 않거나 차입을 하더라도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방지를 하려면은 결국 그만큼 실물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자의 존재 때문에 이른바 성장이 강제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 성장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통화량은 뭐 영원히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실물 경제가 이자율만큼, 최소한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만큼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즉 경제가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대체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있다고들 하는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특히 정부 채무가 GDP의 250%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정부 채무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사실상 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거의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앞서 얘기한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이자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통화가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신규 새로운 채무로 공급이 돼야만이 되고 그 채무가 늘리는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이 강제되는데 그 성장이 말하자면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나 5%씩 해마다 계속해서 무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채무 위기를 통해서 사실상 채무가 사라지거나 누군가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물경제 주체들은 파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은행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은행들은 스스로 대마불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요, 자, 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은 나부터 살려내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은 은행들한테 구제금융을 제공하고요, 심지어 양적 완화라는 특단의 어떤 통화 발행 정책도 사용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나 이런 것을 갖다가 최종 대부자다 이런 명칭을 써가면서 뭔가 중앙은행이라는 공공기관이 당연히 파산 상태에 빠진 은행을, 민간은행을 당연히 구제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중앙은행이 원래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역시 은행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채무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채무는 끝없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이 모순은 이자로 인해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부채 돌려막기를 한다 해도 언젠가는 채무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1980년대 초반 이래 그 금융 빅뱅이 있었고 그 이후로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죠. 그때부터 세계 경제가 이러한 부채 경제의 작동과 위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그 연쇄 과정을 갈수록 더 큰 규모로 반복해 왔다. 말하자면 채무 위기가 갈수록 그 규모를 키우면서 반복적으로 재발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권화폐 이론을 주장하시는 게 추가 부채를 통제하자는 의미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의 부채는 어차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다만 이를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통제하에 발행하고 국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국민주권 통화 시스템요. 지금의 채무 통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하에 가면은 이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세도는 채무 통화가 아니라 채무 없는 자산 통화로 발행되어 경제에 주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신규 발행되는 돈에만 해당되죠.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까지 경제에 유통하는 채무통화, 이것은 원래의 계약대로 원금은 상환되고 이자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채무통화 전부를 한꺼번에 이 새 돈으로 바꿔준다든지 국민주권 통화로 바꿔준다면은 엄청난 불공평과 불공정이 초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은행에 빚을 진 사람이 덕을 보고 은행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이득을 본다면은 이거야말로 엄청난 불공평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계획한 이후에 국민주권 화폐는 해마다 경제에 필요한 만큼만 창조되어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하에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은행 채무 중에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가 상환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지불되죠. 그만큼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할 때마다 채무 통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중 통화량도 그만큼 줄죠. 그렇기 때문에 새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 은행 채무 잔고가 모두 상환될 때까지 이러한 해마다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 지불액만큼 국민주권 통화를 더 발행해서 공급을 해줘야만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최고 보통 30년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채무 통화가 다 사라지는데도 아마 30년이 걸릴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채무 통화는 상환되어서 그 비중이 줄어들고요. 그것을 메꾸어주는 주권 통화는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결국 기존의 채무가 다 상환되고 나면은 채무 없는 주권 통화만 시중에 유통되게 될 것이죠.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채무도 이자도 없는 이러한 국민주권 통화, 이른바 자산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주입이 되면은 최초에 발행해갖고 일단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주입이 되건 또는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건 간에 일단 경제에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의 사유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획 이전과 꼭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는 그 경제 주체들이 돈벌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은 다 모두들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 경쟁의 결과 결국 누구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축을 할 여유가 생기게 되죠. 다른 누군가는 또 경쟁력이 약하거나 그 한 사람은 사업을 잘 못했거나 한 사람은 또는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서 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결국은 돈이 남는 사람이 있고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이에 이 대차거래가 돈을 빌려주는 이런 대차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돈, 새로 발행되는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서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래서 기존에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러한 돈의 한정에서 이 거래가 일어나겠죠. 이때 이 대차 거래를 갖다가 즉 저축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행이죠. 이러한 금융 중개의 기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은행을 그래서 금융 중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금융 중개라기보다는 통화 창조기관이죠. 은행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계획이 이러한 국민주권 통화 시스템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은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국유화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교과서가 가르치듯이 금융중개기관으로, 그리고 통화 발행권은 박탈당한 그러한 하지만 경제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은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은행을 폐지하거나 은행을 국유화하자 이런 주장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당연히 필요하고 금융중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중앙은행이 해마다 신규로 발행해서 주입할 이 국민주권 통화를 맨 처음에 그러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거죠. 즉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통화 배분의 문제가 남아있죠. 이 돈은 상환도 이자불입도 필요 없는 그러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맨 처음 수령하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공짜 돈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마어마한 특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분의 방법은 누구에게 특혜를 줄 수 없으니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일종의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 그래도 정부는 공공기관이니까 정부한테 줘서 국민 모두에 봉사하는 그러한 공공투자, 공익을 위한 투자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일 수도 있죠. 새로 발행해야 될 통화가 해마다 100조라면은 뭐 50조는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50조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러한 공익을 위한 투자는 지금 쓸 때가 굉장히 많죠.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문화 창달을 위해서 미래기술을 개발하거나 공공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나 또는 뭐 지금 뭐 지방 소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지역 지방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뭐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때는 많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얼마의 돈을 해마다 발행하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가장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화폐 관련 거버넌스 체제가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든 국민이 이 결정권을 행사를 하고 중앙은행은 그 결정에 따라서 실무를 그 결정을 집행을 하는 그러한 단순한 실무기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폐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부나 또는 정치권에 의해서 방만한 어떤 통화발행 이게 제일 우려되는 바죠.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국민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주장인데요.
화폐 민주주의 주장이 다소 생경한 주장이다. 해외 사례도 뭐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학계나 또는 해외에서 이러한 화폐 민주주의 주장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입니다. 주권화폐 이론과 화폐금융 시스템 계획에 관한 얘기는 사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주제죠. 왜냐하면 뭐 여태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본 바가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사실 주권 통화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권 통화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래전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고 근세 초 중세 말 절대 왕정 시대에 이미 주권화폐는 존재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금본위제 하에서 국정화폐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은행이 국정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약 200년 전에 그 명예혁명 당시에 어떤 화폐 대타입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그 당시에 왕이 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법정 통화를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권리를 그 당시에 획득을 했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고작 해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은행 중심의 통화 발행 시스템 이거는 사실 그다지 오래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쨌건 뭐 오늘날의 사정은 좀 다르죠. 과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국가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뭐 경쟁자본주의나 이런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 지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 세력이 지배를 하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1980년대 초에 금융 빅뱅이 일어난 이후로 채무위기가 개도국들에 주로 일어났죠. 반복해서 일어났었는데 아시아 위기가 거의 뭐 그 최후 마지막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2007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010년대에 유럽 각국의 유로존 국가들이 그 재정 위기를 맞았죠. 말하자면은 이 채무 위기란 것이 개도국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선진국까지 특히 금융자본주의 세계의 중심부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야,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개도국만이 아니고 선진국조차도 심지어는 뭐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금융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이런 위기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월가 점령운동 뭐 이런 게 가열차게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화폐와 금융을 민주화하자는 그러한 시민운동이 출범하기 시작했고요. 학계에서도 주권 화폐에 관한 시스템 계획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권 화폐의 성격과 시스템 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는요,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이론이나 주장이 이미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떤 합의된 어떤 그러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원에 해당되는 그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있습니다. 그 통화감독청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콜롬비아 대학의 그 오마로바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러한 어떤 주권화폐 시스템 계획론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통화청장에 감독청장에 지명을 했어요. 이 통화감독청장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임명이 되니까 월가의 그 은행 재벌들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죠. 엄청난 로비가 있었고 엄청난 말도 못하는 인신 공격이 있었습니다. 색깔론까지. 결국은 통과될 수가 없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뭐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화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축통화국이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현행 시스템의 계획 필요성이 그야말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의해서, 즉 정치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행동은 광범위한 어떤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에 부닥쳐서 그 관철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화폐 금융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그리고 정치권도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겨우 화폐민주주의 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생겨서 겨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고 연구도 뭐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요. 유럽의 경우에도 영국 같은 경우에 포지티브만이라는 어떤 운동단체가 있고요. 여기에도 많은 학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화폐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화폐민주화 운동 국제단체까지 있습니다. IMMR이라 해가지고 화폐개혁을 위한 국제운동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화폐민주주의연대 우리 뭐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출범을 했고요. 이미 이 IMLR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연대 기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어떤 화폐 시스템 개혁 운동이 현행 은행 채무 통화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수혜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핵심이 민간은행의 어떤 통화 창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니까 그들은 통화 창조를 통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영원히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특혜와 특권을 빼앗는 거니까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대체로 뭐 은행 재벌들은 물론이고요. 이들의 빌붙어서 이득을 누리는 경제 관료 뭐 합쳐서 우리가 이른바 모피아 금융 모피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경제학자들조차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 양반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맹목적인 교리만 반복해서 신봉하고 또 그것을 가리키는 경제학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단지 뭐 은행들이 조금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은행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좀 더 감독도 하고 고치면 되지 않나. 시스템에는 문제 없는데 왜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로 삼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말이죠. 오히려
금융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금융자유화, 금융규제 철폐, 이것을 주장해야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왔거든요. 바로 그래서 금융자유화가 1980년대 이후로 빠르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앞서 말한 한국의 IMF 위기고 미국의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발 세계 경제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뭐 경제 전문가라면은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류 신고전학파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는요, 화폐 시스템 개혁은커녕 이 시스템에 내재된 어떤 모순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식조차는 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뭐 마르크스주의자들 말이죠, 이런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사실 뭐 시스템 자체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고작 해야 뭐 통화가 내생적으로 공급되는지 외생적으로 공급되는지 이걸 놓고 뭐 이론적으로 싸우고 있는, 소모적인 논란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그 현대통화 이론이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국내에 소개되면서 다소 조금은 다른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 현대통화 이론도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뭐 특히 법학계 쪽에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오마로바 교수가 법학 전공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법학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화폐 금융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경제학계도 결국은 이 화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어떤 논전 그리고 시민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